정말 사상 초유의 이혼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2위 그룹의 운명까지 바꿀 뻔했던 바로 그 소송인데요. 오늘 이 역사적인 판결이 도대체 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는지 그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1조 3,800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이게 바로 세계의 이혼이라고 불렸던 소송의 항소심에서 결정된 재산 분할의 액수였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대기업의 지배구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냥 뒤집혀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길래 대법원이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보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판결이 뒤집혔죠. 대법원이 딱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럼 대법원이 정확히 뭘 어떻게 결정했는지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법원이 이혼을 취소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는 이제 끝, 확정이에요. 하지만 가장 핵심이었던 바로 그 돈 문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 이 부분은 다시 계산해라 하고 완전히 백지 상태로 돌려보낸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법리적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럼 판결을 뒤집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아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이죠. 바로 비자금 문제입니다. 좀 더 법률적으로 말하면 기여의 불법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시면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똑같은 300억 원이라는 돈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달랐어요. 고등법원은 이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잠깐만, 그 돈 어디서 났어? 그 출처가 문제야. 바로 돈의 불법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겁니다. 대법원 주장을 이해하려면 이 법률 용어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불법 원인 급여라는 민법상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게 이번 판결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은 훔친 물건 나눠 갖는 걸 도와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이익은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법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시작부터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인 원칙이에요. 실제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한번 보세요. 이 자금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건 그냥 좀 문제가 있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불법으로 만들어진 돈은 아무리 그 돈으로 회사를 키우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해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적인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바로 이게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판결이 뒤집힌 두 번째 핵심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바로 이미 써버려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자산. 이걸 과연 재산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요, 최태원 회장이 이미 재단에 기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돈, 이게 무려 1조 1천억 원이 넘거든요. 이것까지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내 동의도 없이 재산을 맘대로 처분했으니까 그건 그냥 재산을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 돈은 여전히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눠야 한다. 이게 항소심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돈을 기부하고 증여했던 주요 시점이 2014년하고 2018년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때 끝났다라고 인정한 시점은 2019년이에요. 즉, 모든 재산 처분이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 대법원은 바로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거죠. 이 돈, 이 엄청난 자산을 처분한 게 과연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숨기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CEO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걸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번 그 논리를 따라가 볼까요? CEO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시켜야 했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했죠. 그리고 복잡한 가족 간의 상속 분쟁도 해결해야 했고요. 이런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뭘 위한 거였냐? SK 주식, 즉 부부 공동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경영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판단으로 아주 중요한 법적 선례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혼인관계가 깨지기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냥 돈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썼는지, 그 동기가 재산을 숨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뭘까요? 한번 판결의 성적표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결과가 아주 명확하죠. 이혼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 이것도 역대 최고액인데 이것도 그대로 확정됐어요. 하지만 모두의 관심이 쏠렸던 재산 분할, 이 부분은 파기, 환송, 즉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고등법원은 뭘 해야 하냐? 대법원이 이건 안 돼 라고 지적한 그 두 가지, 즉 불법 자금 기여도랑 파탄 전 처분 자산, 이 두 개를 빼고 재산 분할 액수를 완전히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거의 확실한 건 그 액수가 1조 3,800억 원보다는 훨씬 낮아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남긴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히 한 재벌 부부의 이혼을 넘어서 우리 법체계에 어떤 중요한 선례를 남겼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죠. 핵심적인 법적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불법 자금으로는 절대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둘째, 법원은 이제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와 결혼 생활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정당한 경영 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한 대기업 자산이 얽힌 이혼 소송에서 앞으로 따라야 할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요,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불법적인 뇌물이라는 명백한 행위 사이에 아주 날카로운 선을 그은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그 기여는 합법적이고 깨끗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죠? 1심에서는 665억 원이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에서는 무려 1조 3,800억 원으로 20배 넘게 뛰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거죠. 그런데 이제 대법원 결정으로 이 마지막 칸은 다시 거대한 물음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종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개인의 막대한 부와 공적인 권력이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충돌할 때 과연 법은 무엇이 정당하게 번 것이고 무엇이 사회에 빚진 것인지 그 선을 진정 어디에 긋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이번 판결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